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며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과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행을 꿈꾸며 전쟁의 종식만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사로잡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니콜라이 페트로프입니다. 러시아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모스크바의 작은 사무실에 있는 오래된 나무 책상에 앉아 있었죠. 벽에는 제가 수년간 취재했던 지역의 지도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 커피잔은 한쪽이 금이 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그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한때 분주하고 밝았던 거리들이 이제는 조용하고 어두워 보였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어요. 가게에는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줄어들었고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전에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휴대폰과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먼 나라였죠. 삼성폰과 팝 음악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러시아 사람이 왜 한국에 관심을 가질까요? 추운 화요일 아침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코트를 입은 채로 있었죠. 그의 책상에는 서류가 높게 쌓여 있었어요. 니콜라이, 새 임무가 있어. 그가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말했어요.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어 알아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 여자들이 다른 언어, 다른 음식, 모든 게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 할까요? 하지만 좋은 기자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야기를 따라가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노트북, 녹음기, 카메라를 오래된 가죽 가방에 넣었어요. 또 오랫동안 사용해온 삼성폰도 가져갔습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해야 하는 저렴한 중국 폰들과 달리 믿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회색 하늘에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죠. 기차 창문은 안개가 끼어서 우리가 지나가는 숲과 작은 마을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남편이나 형제를 잃은 여성들, 그룹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기차역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여기서부터 얼어붙는 발걸음을 걸어온 후에 안에 따뜻한 공기가 좋게 느껴졌죠. 5명의 여성들이 구석에 있는 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 모두 지쳐 보였지만 눈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라는 여성이 먼저 말했어요. 그녀는 6개월 전에 남편이 죽기 전까지 교사였죠. 그녀는 한국의 수도 서울의 사진이 있는 휴대폰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얼마나 밝은지 보세요. 니콜라이, 정전도 없고 공습 사이렌도 없어요. 사람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희망에 저는 놀랐어요. 이 여성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난방이 거의 작동하지 않아서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 숨이 보였죠. 소피아와 다른 여성들이 저에게 말했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러시아를 떠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안전하고 다시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데이트나 결혼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쟁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꾸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이 여성들은 그들의 깨진 삶의 조각들로부터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잠에 들면서 저는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제쳐두고 왜 한국이 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여성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노트북을 들고 모스크바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파리처럼 윙윙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이 러시아보다 더 괜찮을 거라는 그들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나라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들게 했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아파트는 춥더라고요. 난방이 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따뜻한 차를 만들고 제 노트를 살펴봤고 이 여성들은 한국에 대해 마치 꿈의 나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기술에 대해 알고 있었죠. 나타샤라는 한 여성은 심지어 온라인 비디오로 한국어,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건 그냥 환상이야. 텅 빈 거실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제 친구 미하일이 방문했어요. 그는 천천히 커피를 저으며 생각에 잠긴 듯했죠. 그의 안경은 뜨거운 음료 때문에 뿌옇게 되어 있었어요. 넌 지금 뭔가 기자 같지가 않아. 그가 말했어요. 직접 취재하기도 전에 이미 이야기가 뭔지 결정해버린 사람처럼 들려. 그의 말은 따끔하게 와닿았어요.
저는 항상 공정한 보도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이 여성들은 그냥 TV 프로그램에서 본 꿈을 쫓고 있을 뿐이야. 제가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을 거야. 미하일이 웃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거기 가본 적 있어? 저는 없었죠.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알아. 미하일이 말했어요. 내 옛 교사 친구 아나스타시아. 그녀는 한국 사업가와 결혼했어.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 아나스타시아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제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을 말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좋은 기자는 불편하더라도 이야기의 모든 면을 봐야 하죠. 다음 날 아나스타시아와 화상통화를 위해 컴퓨터를 켰어요. 저는 어떻게든 다른 나라에서 수년간 살면서 변화된 모습의 사람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제 화면 속 여성은 40대의 어떤 러시아 여성과도 비슷해 보였어요. 직선적인 갈색 머리, 진지한 눈, 진지한 표정이었고 그녀는 단순한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현대적으로 보이는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러시아 여성들에 대해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한 후에 그녀가 물었어요. 그녀는 많이 웃지 않았죠. 네, 제가 말했어요. 전쟁에서 가족을 잃고 그곳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 대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들이 한국 생활에 대해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나스타시아의 눈이 좁아졌어요. 그들의 생각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한국 드라마와 소셜 미디어에 기반해서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건 실제 생활이 아니잖아요. 실제 생활에 대해 말해 드릴게요. 아나스타시아가 말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그녀는 서울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어떤 것도 미워하지 않았죠. 한국어 배우기의 어려움, 때때로 외부인처럼 느끼는 것, 러시아 가족이 그리운 것에 대해 말했어요. 여기서 근무 시간은 길어요.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일해요. 한국 문화는 행동 방식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생각이 맞았다고 느끼면서요. 아나스타시아가 계속 말했죠. 하지만 여기에는 제가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안정성, 안전, 좋은 의료 서비스, 깨끗한 거리,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카메라를 통해 아파트를 보여줬어요. 작지만 현대적이고 큰 창문과 최신 가전 제품이 있었죠. 그런 다음 노트북을 창가로 가져가 서울의 전경을 보여줬어요. 밤하늘에 불을 밝힌 높은 건물들, 두려움 없이 걷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들, 늦게까지 문을 연 상점들이 보였어요. 당신이 만난 여성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니콜라이, 그들은 여기서의 삶이 완벽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전쟁으로 찢겨진 곳이 아닌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한 후 저는 오랫동안 어두운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이 울렸죠. 이웃집 아기가 얇은 벽을 통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제 냉장고는 반쯤 비어 있었는데 많은 음식들이 이제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었죠. 제가 너무 좋아하던 삼성폰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건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제가 가졌던 어떤 폰보다 더 잘 작동했고 이것들 말고도 한국에서 더 행복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 여성들이 여기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무엇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했어요. 더 많은 여성들을 인터뷰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해요.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는 놀란 것 같았어요. 무엇이 당신 마음을 바꾼 건가요? 아나스타시아가 저에게 말한 것을 적어놓은 제 노트북을 바라봤어요. 아직 이 이야기를 말하기에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깨닫게 해준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말했어요. 좋은 기자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듣죠.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새로운 것을 느꼈어요. 호기심이었지만 무시하지 않고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가능성들의 마음을 열어야 했습니다. 아나스타시아와 이야기한 후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삼성폰이 작동을 멈췄어요. 저는 수년 동안 그 폰으로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녹음하고 취재를 위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 폰은 제 믿음직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뭘 해도 화면은 까맣게 꺼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 폰을 샀던 전자 제품 가게로 갔어요. 가게는 이제 달라 보였죠. 한때 삼성과 LG 제품으로 가득했던 선반들이 이제는 중국 브랜드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삼성폰 있나요? 제가 판매원에게 물었어요. 그는 뾰족한 머리와 지친 눈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삼성은 더 이상 없어요. 전쟁 때문에 수입하기 너무 비싸졌어요. 이 샤오미 폰을 보여드릴게요. 중국 폰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온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취재를 위해 폰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샤오미를 샀어요.
반짝이고 새 것이었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카티아라는 여성과의 인터뷰 중에 새 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녀는 전쟁에서 남편을 잃었고 한국 남자와 온라인으로 대화하고 있었죠. 사진은 흐릿하게 나왔어요. 우리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했을 때 앱은 계속 멈췄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폰에 문제가 있나요? 카티아가 물었어요.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저희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그녀의 차 한 잔은 손대지 않은 채였지만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삼성을 중국 폰으로 교체해야 했던 상황에 대해 말했어요. 그녀는 완전히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게 바로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예요. 그녀가 천천히 차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수월하게 작동돼요. 집으로 가는 길에 카티아가 말한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건 단지 폰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대로 돌아가는 삶,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삶을 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나스타시아에게 이미 한국으로 이주한 러시아 여성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노력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화상통화로 6명의 러시아 한국 커플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나스타시아가 그들을 찾는 것을 도와줬죠. 이들은 그저 꿈이 아닌 실제 이야기를 가진 실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커플은 카페에서 만난 이리나와 그녀의 남편 준호였어요. 그들은 바다가 있는 부산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죠. 이리나는 그녀의 오빠가 전쟁에서 죽은 후 러시아를 떠났어요. 그녀는 폰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아파트를 보여줬어요. 작지만 매우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한국어는 여전히 형편없어요. 이리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선반 위의 책들을 가리켰고 하지만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준호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는 이리나에게 차 한 잔을 가져다 주고 출근하기 전에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꼭 쥐었어요. 두 번째 커플은 타티아나와 민우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죠. 생각보다 더 힘들어요. 그녀가 인정했어요. 언어가 너무 어려워요. 러시아 음식이 그리워요. 민우의 부모님은 그가 왜 외국인과 결혼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세요. 저는 모든 것을 받아 적었어요. 이건 중요했죠.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제가 세 번째로 이야기한 사람은 서울로 이주했다가 3개월 만에 러시아로 돌아온 율리아였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남자는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내가 아니라 노모를 돌볼 사람을 원했어요. 저는 갇힌 느낌이었죠. 율리아의 이야기는 모든 여정이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인 기자 이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는 한국 측에서 같은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고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했어요. 호기심이 주의를 이겼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주는 한국 남성들, 특히 시골 지역의 남성들이 러시아 여성들을 만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어요. 많은 한국 여성들이 대도시로 이주했기 때문이었죠. 한국에서는 러시아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전쟁에 대한 우려가 모두 있어요. 이준이 한 이메일에 썼어요. 일부 사람들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단지 아내를 원하죠. 간단하지 않아요. 이준의 시각을 통해 저는 러시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외부인들에게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여성들이 원했던 것들은 한국에서는 정상이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함으로써 저는 마치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편집장이 어느 아침에 전화를 걸었어요. 기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생각보다 더 큰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복잡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이 여성들은 단지 남편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새로운 삶을 찾고 있어요. 편집장이 저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직접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2주 후 저는 한국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제가 처음 알아차린 것은 불빛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고 높은 건물들은 마치 별로 만들어진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전쟁 중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많은 지역이 밤에 어두웠죠. 제 호텔 방은 작았지만 매우 깨끗했고 샤워실에서 뜨거운 물이 바로 나왔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아래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편안해 보였고 아무도 걱정스럽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준을 만났어요. 우리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준은 제가 한국으로 이주한 여러 러시아 여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어요. 소피아는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30대 여성이었는데 이제 한국 사업가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있었죠. 우리는 벚꽃이 피는 공원을 걷었어요.
러시아를 떠나는 게 힘들었나요? 제가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꼬집들이 눈처럼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내 나라가 더 이상 나에게 미래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다른 날 저는 서울의 작은 러시아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주인은 전쟁 전에 한국 여성과 결혼한 러시아 요리사 드미트리였어요. 매주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옵니다. 드미트리가 말했어요. 그들은 음식을 위해 오지만 사실은 여기서 새로운 집을 만들면서도 고향을 기억하기 위해 오는 거죠. 저는 러시아와 한국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것을 지켜봤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알리나를 만났어요. 그녀는 작은 꽃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남편의 가족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었죠. 여기 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남편이 이 전쟁에서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제가 한 선택은 사는 것이었어요. 니콜라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요. 그녀는 저에게 흰 백합 하나를 건네 주었어요. 그 순간 알리나의 작은 가게에 있으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이해했어요. 이 여성들은 러시아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포기하기를 거부했던 거였죠. 그들은 아무도 그들의 언어를 말하지 않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찾았어요. 그건 믿을 수 없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서울은 다시 밤을 위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전쟁의 그림자 없이 정상적인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한국에서 만난 모든 여성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남편, 형제, 아버지를 잃었지만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모든 메모를 펼쳐 놓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러시아에서 도망치는 여성들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것이 여성들이 다시 살아가기 위해 달려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도 여전히 다시 시작할 힘을 찾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행기가 모스크바에 착륙했을 때 회색 하늘과 차가운 공기가 얼음물처럼 저를 때렸어요. 제 아파트는 이제 더 작고 추워 보였어요. 저는 알리나의 백합을 물이 담긴 유리잔에 넣고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 하얀 꼬집은 제 칙칙한 아파트에서 다른 세계에서 온 방문객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 한국으로 도망치는 러시아 신부들에 대해 말해봐.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진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절박한 여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려운 선택을 하는 강한 사람들이에요. 다음 한 주 동안 저는 밤낮으로 글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핸드폰이 어떻게 품질을 보여주는지, 러시아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새 삶을 만들며 고향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 썼어요. 기사를 마쳤을 때 그것은 작은 책과 비슷했죠. 편집장은 천천히 읽었어요.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야. 하지만 좋아. 정말 좋아. 우리는 이걸 특별 시리즈로 출판할 거야. 2주 후 제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일부 독자들은 화를 냈지만 다른 이들, 특히 여성들은 감사하다는 글을 썼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대사관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러시아 한국 문화 프로그램에서 연설하도록 초대했어요. 서울 여행 6개월 후 저는 모스크바의 대학 강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이제 생존의 지리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질문 시간에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나요? 저는 제가 구입한 삼성폰, 배우기 시작한 한국어, 냉장고 속 김치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르게 봐요.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요. 그게 좋은 저널리즘이 해야 할 일이죠. 그날 저녁 눈이 내리는 모스크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서울의 벚꽃을 생각했어요. 다르지만 둘 다 자기 방식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 곳을 꿈꾸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누군가를 잃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상상할 용기를 찾고 있을까요? 전쟁은 러시아에서 많은 것을 앗아갔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 간의 연결을 보여주었죠. 거대한 거리를 가로질러 뻗어있는 개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다리들이 전쟁의 어둠 속에서도 서울의 불빛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전쟁은 많은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끄고 사람들의 웃음을 빼앗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평범했던 일상을 산산이 부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잔해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러시아의 많은 여성들이 택한 선택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숨 쉴 수 있는 삶을 찾아 나선 작은 용기였고 그 끝에 놓인 하나의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치안이 안전하고 의료가 체계적이며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곳.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건 단지 드라마 속 판타지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직접 살아보며 사랑하고 일하며 눈 내리는 모스크바를 떠나 봄꽃 흩날리는 서울에 도착한 여성들은 말합니다. 여긴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누가 더 잘 살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실과 절망을 딛고 다시 희망을 향해 걷기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향해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오늘도 평화를 꿈꾸고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한국행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어쩌면 삶을 되찾기 위한 작은 기적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당신의 삶에도 다시 빛이 들어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